평온했던 어느 날, 민호가 가져온 그림일기 속에 낯선 남자가 크게 그려져 있었다. 민호야, 이 아저씨는 누구니? 김노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었다. 엄마랑 자주 만나는 아저씨예요. 아빠 없을 때 우리랑 밥도 먹어요. 천진난만한 대답이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순간 김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내 손자, 이 천사 같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 거짓일 리 없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지?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가을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한편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로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쌓여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신축 아파트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지만 이 집만은 여전히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죠. 50년 된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 그리고 마당 곳곳에 심어진 채소들이 도시 속 작은 시골을 연상시켰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72살의 김노인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아침 준비를 마친 후에야 손자를 깨우곤 했죠. 40여 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그였지만 지금은 8살 손자 민호를 돌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민호야, 학교 갔다 와서 손부터 씻어라. 오후 3시 정각 현관문이 덜컥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오는 손자를 맞이하는 김노인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민호는 무거운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고는 할아버지 품으로 달려들었죠. 아이의 뺨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코끝에는 작은 콧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급식에 닭강정 나왔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축구도 했어요. 그래, 맛있었나? 축구는 또 몇 골 넣었고, 닭강정은 맛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게 더 맛있어요. 축구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민호가 살짝 풀이 죽은 표정을 짓자 김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축구는 연습하면 늘어. 할아버지가 어릴 때도 처음엔 못했거든. 정말요? 할아버지도 축구 못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지금 보니 오늘도 그림일기 숙제가 있구나. 김노인은 민호의 책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민호의 그림일기들이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투명한 화일에 보관된 그림들은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았습니다. 이것은 김노인만의 특별한 습관이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오는 그림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아두고 때로는 혼자 앉아서 그것들을 차례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민호가 그린 가족들의 모습, 학교 친구들과 노는 모습, 할아버지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뭐 그릴까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그려보면 어떨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작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김노인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무치는 동안에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혼잣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피와 범죄였지만 이 아이의 세계만큼은 순수해야 한다. 김노인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국물간을 마쳤습니다. 형사 시절 그는 수많은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배신과 거짓말, 탐욕과 증오가 판치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특히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할아버지, 다 그렸어요.
민호가 들고 온 그림일기에는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아이의 즐거웠던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이 친구는 누구야? 우리 반에서 제일 친한 성민이에요. 오늘 성민이가 자기 닭강정 하나 더 줬어요. 김노인은 그림을 화일에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정말 단순하고 아름다웠죠. 저녁 무렵 현관문 소리와 함께 며느리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은 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호를 보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 말썽은 안 부렸죠? 뭘 그런 말을. 민호 엄마도 직장에서 고생했을 텐데. 어서 들어와서 손 씻고 저녁 먹자. 지연은 4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언제나 정중한 말투로 김노인을 대했죠.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리자 민호는 엄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었고? 네, 그림일기도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벽에 붙여주셨어요.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김치찌개가 김을 내뿜고 갓 지은 밥이 윤기를 반짝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김노인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가끔씩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모습,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 놀라는 듯한 반응, 그리고 문득문득 스치는 불안한 표정들이 김노인의 눈에 포착되었죠. 아빠는 오늘도 안 와요? 민호의 질문에 지연이 수저를 놓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 늦을 거야.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아이의 순진한 말에 지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김노인은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40여 년 형사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이었습니다. 민호야, 아빠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이해해줘야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민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일찍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오늘도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민호가 잠든 후 김노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고 가끔씩 지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그리고 뭔가를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까지. 김노인은 벽에 붙은 민호의 그림일기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가족들의 모습은 언제나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 엄마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그림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이 평온한 일상 뒤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사 출신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민호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노인은 마당에서 김장용 배추를 다듬고 있다가 현관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민호야, 오늘은 왜 늦었니?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일기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민호는 평소와 달리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책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보였죠. 오늘 그림 일기는 정말 재미있게 그렸어요. 할아버지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의 들뜬 목소리에 김노인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씻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호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그림 일기를 꺼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린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호가 내민 그림 일기를 받아든 김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엄마 지연과 함께 있는 낯선 남자가 크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연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민호까지도 그 남자 옆에서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죠. 김노인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서툰 솜씨지만 분명히 실제 상황을 보고 그린 것 같았어요. 남자의 키, 체격, 심지어 넥타이 색깔까지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 아저씨는 누구니?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할아버지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아, 그 아저씨요? 엄마랑 자주 만나는 아저씨예요. 이름은 뭐였더라? 아무튼 진짜 좋은 아저씨예요. 자주 만난다고? 네. 아빠가 없을 때 우리랑 밥도 같이 먹어요. 지난번에는 놀이공원도 같이 갔어요. 아저씨가 솜사탕도 사주고 회전목마도 태워줬어요. 민호는 천진난만하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그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저씨가 엄마한테 꽃도 선물해줬어요. 예쁜 빨간 장미였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순간 거실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그림 일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40여 년 형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내 손자, 저 천사 같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 거짓말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김노인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그림 일기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가 그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시더냐? 그냥 오빠라고 불러요. 가끔은 이름으로도 부르시는데. 성이 뭐였더라?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는 사이 김노인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최근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늦은 퇴근, 자주 울리는 휴대폰, 그리고 때때로 보이던 불안한 표정들이 모두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민호의 순진한 질문에 김노인은 깜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거든요. 아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민호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 같더냐? 정말 친절해요. 저한테도 장난감 사주시고 게임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엄마가 아저씨랑 있을 때 진짜 많이 웃으세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연이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많이 웃는다는 말이 특히 그랬어요. 그렇다면 집에서는 왜 그렇게 웃지 않는 걸까요? 할아버지, 저 오늘 숙제 끝났으니까 텔레비전 봐도 돼요? 그래, 그래라. 할아버지는 잠깐 마당에 나가 있을게. 김노인은 민호가 거실에서 만화를 보기 시작하자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김노인은 오늘 본 그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그림 실력으론 꽤 정교하게 그려진 남자의 모습, 지연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 그리고 민호까지 포함된 화목한 장면이었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지연의 회사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형사 출신의 직감은 그런 희망적 추측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고 오빠라고 부르는 관계가 단순한 동료 사이일 리는 없었거든요. 김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어요. 아직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김노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추운데 밖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다. 민호는 숙제 다 했나? 네, 오늘은 일찍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빈도, 미소 짓는 방식, 심지어 말투까지도 전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김노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그린 그림 속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이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되새겨졌습니다. 솜사탕을 사주고 회전 목마를 태워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마치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김노인은 국물간을 맞추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평온했던 집안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민호와 지연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화목한 모녀의 모습이었지만 김노인에게는 그 웃음소리마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겠다. 김노인은 그렇게 마음먹으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나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호가 그린 그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지연의 모습, 그리고 그 남자 옆에서 행복해 보이는 민호의 모습이 마치 실제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깬 김노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어제의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죠. 40여 년 형사 생활 동안 쌓인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도 없어. 분명 실제 상황을 본 것이 틀림없다. 김노인은 거실로 나와 벽에 걸린 민호의 그림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한 달 전쯤 그린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지연이 혼자 공원을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배경에 희미하게 남자 실루엣이 보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어제 그림 속 남자와 체격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응,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일찍 깨는구나. 민호는 왜 일찍 일어났니? 꿈을 꿨어요. 그 아저씨랑 놀이공원 가는 꿈이었어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아이의 말에 김노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꿈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났다는 뜻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를 하며 민호와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출신의 본능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지연이 민호를 데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민호랑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마트에서 장 보고 민호 신발도 사러 가야 해서요. 그래, 다녀와라.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늦어도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요. 지연과 민호가 집을 나선 지 10분 후 김노인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김노인은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지연과 민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형사 생활로 터득한 미행 기술을 발휘해 김노인은 신중하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지연과 민호는 버스를 타고 강남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김노인도 뒤따라 버스에 올랐죠. 차창 너머로 보이는 지연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설레는 듯한,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지연과 민호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상가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낡은 건물들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간 곳은 추억이라는 간판을 단 오래된 다방이었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김노인은 다방 맞은편 작은 공원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는 있지만 시선은 온통 다방 쪽으로 향해 있었죠. 10여 분 후 김노인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호의 그림에서 본 것과 똑같은 체격의 50대 초반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포장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김노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다방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창문 한쪽 커튼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지연과 민호, 그리고 그 남자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남자가 준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있었고, 지연은 남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노인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야지. 아이가 다 컸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안 돼요. 지금 말하면 다 무너져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나도, 너도, 그리고 민호도 말이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정말 안 돼요. 김노인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와 무슨 관계란 말이냐? 그리고 손자는 정말 내 손자가 맞는가? 김노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닐 가능성, 지연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을 가능성, 그리고 이 모든 평온했던 일상이 가짜였을 가능성 말이에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40여 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김노인은 비틀거리며 다방에서 멀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정말 내 손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생각할수록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지 않는 이유, 지연의 불안한 행동들, 그리고 민호를 바라보는 아들의 미묘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김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순수하다고 믿었던 이 가정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김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과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김노인은 거실에 홀로 앉아 오늘 본 장면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평온한 일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녁 무렵 지연과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노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오늘 목격한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민호 신발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김노인의 예리한 눈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눈치를 보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민호야, 새 신발 잘 샀니? 네, 할아버지, 정말 예쁜 운동화 샀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또 선물도 주셨어요. 민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장난감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장난감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늘 다방에서 목격한 남자가 준 선물이었거든요. 아저씨가? 김노인의 질문에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게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에요. 민호를 예뻐해서 장난감을 하나 사준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마트가 아니라 다방에서 만났고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만남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다음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김노인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행동했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했어요. 휴대폰도 예전처럼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노인 역시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민호와 놀아줄 때도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그래요? 어느 날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어왔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다고? 예전보다 말도 적게 하시고 자꾸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요즘 이상해요. 엄마가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니? 김노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우세요. 어제도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 들렸어요. 엄마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민호의 말에 김노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 울고 있다는 것은 그녀도 현재 상황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드디어 아들 정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이었죠. 45세의 정훈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죠? 민호도 말썽 안 부렸고요. 응, 다들 잘 지냈다. 너도 고생이 많구나. 가족 4명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겉보기에는
오랜만에 모인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김노인에게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김노인은 식사 도중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만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김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의 그림일기 중에서 문제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지연과 민호의 모습이 그려진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림일기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 그림 속 남자 누구냐?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40여 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용의자들을 신문할 때 사용했던 그 어조였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그덕 소리를 내며 그릇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죠?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이 아저씨는 누구니? 정훈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아빠, 그 아저씨는 엄마랑 자주 만나는 아저씨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대답하는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자주 만난다고?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네,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꽃도 선물해줬어요. 꽃을? 정훈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연아. 정훈의 목소리는 이제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라고? 그럼 이 그림은 뭐고 아이가 하는 말은 또 뭐야? 식탁 위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폭탄이 터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민호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호의 순진한 질문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야. 엄마가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정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 그 남자가 누구야? 그리고 너희는 무슨 관계야? 여보, 대답해. 정훈의 고함 소리에 민호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긴장된 식탁에 울려 퍼졌어요. 김노인이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랑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자. 하지만 민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집안 분위기가 무서웠던 거죠. 부엌에는 정훈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그 남자가 누구냐? 정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거실에서는 김노인이 민호를 달래고 있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긴장된 기운이 온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평온했던 이 집에 드디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엌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훈은 지연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김노인이 민호를 달래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나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줘.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짐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봐 무서웠던 거죠. 지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너지기 직전의 댐처럼 말이죠. 그 남자와 얼마나 오래 만나고 있었니? 정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여보. 지연이 입을 열었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정훈의 목소리가 커지자 거실에서 민호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김노인이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소리도 함께요. 지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정훈이 주먹을 식탁에 내려쳤습니다. 그릇들이 덜그덕 소리를 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정훈의 목소리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 사람은 민호이.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김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품에서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말해라. 김노인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습니다. 40여 년 형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진실을 마주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 두려웠어요. 지연은 김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민호의 친아빠예요. 순간 부엌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김노인은 민호를 안은 팔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뭐라고? 정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충격으로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야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럼 민호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지연의 고백에 정훈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김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를 안고 있던 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손자가 아니란 말인가? 내 피가 아니라는 말인가? 김노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왔던 손자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는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훈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결혼했어?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사랑?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을 사랑이라고 해? 정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민호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김노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전부였던 이 아이가 사실은 낯선 남자의 아이였다니. 혈육이 아니었다니. 그럼 그 남자는 계속 민호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민호를 보고 싶다고. 그리고 뭐?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훈이 다시 주먹을 식탁에 내려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내려쳐서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민호를 안고 있으면서도 현실감을 잃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진짜가 아니었단 말인가? 하지만 민호의 따뜻한 체온이 여전히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정훈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나가라고. 정훈의 고함 소리에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더욱 크게 울었고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김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집안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평온했던 이 집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집안은 얼어붙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지연과 말을 섞지 않았고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김노인은 민호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집을 나가면서 지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에 온 집이 흔들렸어요. 지연은 붓고 빨간 눈으로 부엌에 나타났지만 김노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김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민호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가족을 속여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가 왜 그래요? 왜 싸웠어요? 민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 사정이 있구나. 김노인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지연은 회사에 가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정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혼자 민호를 돌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쏟아부은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요? 밤마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함께했던 지난 8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날, 함께 요리하고 그림을 그리던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단 말인가? 내가 느꼈던 사랑도 기쁨도 모두 착각이었단 말인가? 사흘이 지난 날, 민호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뭔가 잘못했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안아주지도 않아요. 민호의 말에 김노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이는 영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어요. 나흘 후 저녁 정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짐을 싸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저는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김노인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정훈이 짐을 싸는 동안 민호는 아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언제 돌아와요? 아빠는 조금 일이 있어서 밖에서 지내야 해. 정훈은 민호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저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안 돼. 넌 할아버지랑 엄마랑 여기 있어야 해. 정우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현관에서 아빠가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 다음 날 드디어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집안 분위기, 싸운 부모,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할아버지까지. 김노인은 우는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새로운 그림이었어요.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민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없고 오직 둘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한쪽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민호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김노인에게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우셔도 할아버지만 있으면 괜찮아요. 민호의 순수한 고백에 김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민호가 제일 좋단다.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 건 피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8년 동안 민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느꼈던 기쁨, 아프다고 할 때 느꼈던 걱정,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꼈던 뿌듯함, 그 모든 감정들이 진짜였어요. 혈연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흐르는 것이었거든요. 김노인은 민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예전처럼 해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민호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민호가 할아버지 품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김노인의 내면에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솟아올랐어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김노인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깨진 가족을 어떻게든 다시 맞춰야 했어요. 그것이 이 순수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호와의 마음을 회복한 후 김노인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완전히 흩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노인은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아버지, 저는 아직 와야 한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40여 년 형사 생활을 통해 길러진 그 카리스마였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지금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와야 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녁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노인은 지연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정훈 오빠가 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 말까가 문제가 아니야.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민호만 계속 상처받게 돼. 저녁 6시 정훈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민호가 달려가려고 했지만 정훈은 몸을 피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정훈아, 앉아라. 김노인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는 것은 일주일 만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지연은 소파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자리했어요. 정우는 모든 사람과 최대한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김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 힘들었다. 특히 민호가 가장 힘들었을 거야.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작아져 있었어요. 지연아, 먼저 내가 말해봐. 지금 내 마음은 어떠냐? 지연은 고개를 들어 김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 내 진짜 마음을 말해봐. 과거는 과거다. 하지만 지금 넌 누구와 살고 싶은가? 김노인의 질문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연이 말을 이으려다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아이와 그리고 이 집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지연의 고백에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거짓말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아버님과 함께한 시간, 민호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 모든 게 진짜였어요. 그럼 그 남자는? 민호의 친아버지라는 그 남자는 뭐야? 정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사람과는 끝났어요. 민호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가 선택한 건 이 가족이에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회라고? 8년 동안 속여놓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정훈아. 김노인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너무 배신감이 커서. 정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호를 보면 그 남자가 생각나고 지연을 보면 속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민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정훈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 때문에 어른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호의 순진한 질문에 정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저를 안아주지 않으세요? 예전처럼 같이 놀아주지 않으세요? 아이의 말에 정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민호를 멀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훈이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어떤 아이든 상관없어. 너는 아빠가 키운 아이야. 민호가 아빠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김노인은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넘어선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로 이 가족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 아버님. 목숨을 걸고 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정훈아, 너는? 정훈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아버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은 될 수 있어. 가족은 서로 눈을 마주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세상에 흠없는 가정은 없지. 그러나 진심으로 붙들면 깨진 조각도 다시 이어지는 법이다. 김노인의 말에 모두가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긴 침묵 후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김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대립의 순간을 온 가족이 함께 버텨낸 것이었어요.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지영과의 관계는 아직도 조심스러웠지만 최소한 대화는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 학부모 상담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 내가 갈까? 같이 가면 어떨까요? 지연의 제안에 정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함께 갔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여가며 부부는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살아갈 의지는 있었어요. 김노인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민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가 새로운 그림 일기를 들고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그림 그렸어요. 아이의 들뜬 목소리에 온 가족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림 일기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계기였거든요. 민호가 내민 그림을 본 김노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번 그림에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우와, 민호야. 정말 잘 그렸네. 정훈도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이의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한 모습이에요. 할아버지도 웃고 있고, 아빠도 웃고 있고, 엄마도 웃고 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야, 이 그림 할아버지가 특별히 보관할게. 김노인이 그림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 이제 우리 그림 일기함에 새로운 그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들만 그릴 거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다음 주말에 민호와 함께 공원에 가면 어떨까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정훈이 동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왔을 대화였지만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소중했어요. 저도 같이 갈 수 있나?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님. 가족이 모두 함께 가야죠. 지연의 대답에 김노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 민호가 잠든 후 김노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의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다른 그림일기들과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몇 달 전의 그림들에는 어딘가 아쉬움이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가족의 모습 혹은 불완전해 보이는 구성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오늘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완성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흠없는 가정은 없지. 그러나 진심으로 붙들면 깨진 조각도 다시 이어지는 법이다. 김노인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그림을 소중히 화일에 정리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정훈과 지연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고 김노인 역시 가끔씩 복잡한 생각에 빠지곤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가족들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정훈도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김노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몇 주 후 민호는 또 다른 그림일기를 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국을 끓이고 아빠는 밥을 하고 엄마는 반찬을 만들고 자신은 상을 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그림은 어때요? 정말 멋지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요리하면 어떨까? 정말요? 다 같이 요리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해보자. 그렇게 그림일기는 더 이상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화해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는 소중한 보물 상자가 된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싹이 돋기 시작했어요. 집안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마당에서 민호와 함께 화분에 꽃씨를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깨진 가정도 이렇게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 꽃이 크면 정말 예뻐질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정성껏 키우면 분명 아름다운 꽃이 필 거야. 우리 가족도 이 꽃처럼 더 예뻐질까요? 민호의 질문에 김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분명 더 행복해질 거야. 그림일기가 증명하듯이 이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